안녕하십니까. 26년 고졸 도덕 해설을 맡은 장현영입니다. 또 접니다.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 이어서 또 저니까 저랑 같이 잘 보시고요. 8월에 이제 어떤 내용 나올 수 있을지 올해 이제 기출 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계속 나오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실천윤리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실천윤리라는 건 항상 문제 해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윤리를 이제 실천윤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특히 이제 실천윤리와 관련된 분야가 뭐 있느냐, 요걸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분야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그것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유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형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와 정책과 구조와 정의에 대해서 다루는 걸 사회정의윤리 혹은 사회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사회윤리가 될 텐데, 1번의 환경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문제라든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런데 2번의 정보윤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보윤리는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보 격차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 혹은 파놉티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4번의 과학기술윤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구별만 하시면 되니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틀리지 마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 요런 문제를 잘 보셔야겠죠. 요런 문제를 잘 보셔야 되고, 요거는 중요해요. 도덕이라는 과목 자체가 특히나 이제 사상이나 사상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어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 개념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깨달음, 그리고 자비의 정신을 강조한다. 불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기라는 말이죠. 연기는 모든 것들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정답은 불교 찾으시면 될 텐데, 이 각각의 사상들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이라든지 충서라든지 아니면 덕치라든지 대동사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유학이 되겠죠. 도가의 경우에는 무위자연, 상선약수, 소국과민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묵가라고 얘기를 하면, 묵가는 이제 묵자를 따르는 사람들, 이걸 이제 묵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묵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겸해, 교리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해라, 이게 겸해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상에서 어떤 개념어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런 내용들만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덕윤리의 입장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해요. 덕윤리 문제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만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덕윤리 자체가 이제 많이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덕윤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항상 덕이라는 건 뭐냐? 덕이라는 건 행위자의 품성,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 습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자질 혹은 습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동시에 덕윤리에서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라, 이런 내용도 덕윤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죠. 행위자의 품성이 어떻고 공동체가 어떻고 그 다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행동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은 항상 덕윤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보시면 모든 행위는 정언명령을 따라야 된다. 요거는 의무론, 특히나 칸트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칸트 입장이기 때문에 덕윤리랑은 전혀 맞지가 않죠. 덕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기억은 빼셔야 되고. 자, 니은, 행위자는 유덕한 품성을 갖춰야 된다. 유덕한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이니까 니은은 적절하겠죠.
그 다음 디귿.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해야 된다. 공동체가 중요하대요. 디귿도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될 텐데, 자, 리을의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해 도덕성을 탐구해야 된다. 신경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경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건 신경윤리학입니다. 신경윤리학은 우리의 신경과 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걸 신경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덕윤리에 적절한 건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구별만 잘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그건 아닌데 문제의 유형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이제 표 문제 자체는 이제 전통적인 출제 유형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체크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겠지만 점수를 매기는 스타일로 이제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밀이에요. 밀인데 밀은 공리주의자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 공리주의라는 것. 공리주의는 항상 쾌락과 고통을 강조하죠. 쾌락과 고통을 강조하는데 밀의 경우에는 질적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모두를 고려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찾으시면 돼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하나하나의 입장의 표시를 먼저 하세요. 하나하나의 입장에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A, B, C, D 중에 뭐가 적절한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를 동기주의라고 해요. 이걸 동기주의라고 하는데 동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는 의무론이에요. 밀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정확히 나왔죠. 얘는 적절하고. 세 번째, 유용성의 원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자, 유용성의 원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행동이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공리주의자인 밀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건 두 번째랑 세 번째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만 세 번째랑 표시를 해야 되니까 D가 정답이 돼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시면서도 실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좀 천천히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쉽죠?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는데, 자, 내용 보시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대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 반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반성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반성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찰하는 삶의 강조성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단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성찰을 엄청나게 강조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성찰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삼파술이라는 게 있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걸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자, 삶과 죽음에 대한 공자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 죽음 관련된 문제도 매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상가나 사상의 입장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사상과 사상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자는 유학이에요. 공자는 유학이고, 자, 유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세 중심 윤리예요. 현세 중심 윤리라는 건 지금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천국이 있나요, 지옥이 있나요, 저는 사후에 심판을 받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유학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것이다. 자, 윤회라는 말이 중요하죠. 윤회라는 건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는 걸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전생, 현생, 내세의 반복을 윤회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불교의 입장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 2번, 죽음 이후에야 이데아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 이데아라는 말 나왔어요. 도덕 과목에서 이데아라는 얘기가 나온다. 플라톤입니다. 3번, 기의 모임이고 기의 흩어짐이다. 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는 도가 사상가인 장자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기를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 도가 장자의 입장이에요. 자, 4번 죽음 이후보다 현세의 도덕적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현세 중심 윤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학은 현세 중심 윤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찾아봐라.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만 제대로 아시면 그냥 쓱 풀리는 문제죠. 자,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자, 성적 자유권 내지는 선택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자유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나머지 권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환대권이라는 건 칸트가 이제 평화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칸트가 평화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의 권리예요. 이방인의 환영받을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랑 관련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의 우호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환대권이라고 합니다. 환영받을 권리. 자, 초상권은 얼굴에 대한 권리, 요거겠죠. 자, 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저 촬영하고 있는데 이 촬영이 이제 여러분이 보신단 말이죠. 딴 데로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계약도 했어요. 제가 초상권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영상을 이용하는 거 제가 권리 침해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얼굴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으니까. 그 얘기. 그다음 저작권.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창작 활동하고 있잖아요. 생산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활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만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이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고 8월에도 나와요. 8월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롤스예요. 이 사람을 빼면 도덕에서 낼 문제가 없어요. 롤스는. 그러니까 롤스는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특히 롤스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정의 원칙. 얘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롤스가 정의 원칙 빼면 낼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주제들도 다 정의 원칙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정의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이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정의 원칙에는 1원칙이 있고 2원칙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1원칙이 훨씬 더 중요해요. 1원칙이 훨씬 더 중요한데 1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등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등한 자유가 뭐냐? 말 그대로 자유는 평등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2원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를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차등의 원칙은 쉽게 약자 보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자 보호예요. 약자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말 그대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 저기 어디에 섬마을에 태어난 누군가가 있다고 쳐요. 섬마을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될 길이 막혀 있다. 그거는 기회가 개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섬마을에 태어난 애한테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문제는 예를 낸단 말이죠. 예를 내는데 이 원칙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불평등은 특정 조건 하에서 허용 가능하다. 이게 이 원칙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느냐? 기회가 열려 있어. 기회가 열려 있고 그 불평등을 통해서 약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불평등은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약자 보호예요. 이게 약자 보호.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의미는 약자 보호예요. 불평등은
정당하다. 어떤 경우에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는 불평등은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관련된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차등의 원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 최초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정의의 원칙입니다. 얘도 정의의 원칙인데 아니 롤스는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정의의 원칙은 누가 얘기하느냐? 노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롤스도 얘기하고 노직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무엇이 있고 노직의 정의의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프롬의 입장에서 A, B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얘도 이제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죠. 재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나오는 유형인 것 같은데, 자, 문제 자체는 무난해요.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프롬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특히나 사랑의 기술.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뭐 연애 지침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후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프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의 요소는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롬의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냐? 자, 프롬이 정말 싫어하는 거. 자, 정말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프롬은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 지배, 소유, 그다음 봉사, 수동,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싹 다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희생하는 거, 지배하는 거, 소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수동적인 거, 받는 거는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배 얘기하고 소유 얘기하죠. 그럼 프롬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라고 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냐? 아, 당연하죠. 이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4요소가 있어요. 사랑의 4요소가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존경, 이해, 보호, 책임, 요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이 중에 뭐가 보이세요? 이해가 보이죠? 그러면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럼 B에 대해서는 예라고 할 거예요. 그럼 A에는 아니오가 들어가고 B에는 예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적절한 건 3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올 텐데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예의 입장에서, 출제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옆에 반드시 쓰신 다음에 선지에서 고르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얘도 마찬가지 쉽죠.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쉬워가지고. 자, 보면 칼뱅 얘기하고요. 칼뱅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자, 뭐는 신이 부여한 소명이래요. 소명. 자, 소명이라는 게 뭐냐?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다. 혹은 신이 부여한 무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소명을 뭘로 이해했냐? 이게 곧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뱅의 입장에 따르면 직업은 여러분이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신이 부여한 거예요. 신이 부여한 거. 그렇게 신이 부여한 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뱅의 입장을 직업 소명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이 정도면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소명 자체를 묻거나 칼뱅을 물을 거예요. 아니면 직업윤리 관련된 사람들을 물을 텐데 직업윤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얘기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것만 하나 잡고 가죠. 열반이라는 말. 자, 열반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깨달음의 경지.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를 이제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열반에 이르면 부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 나오면 이제 불교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자, 가에 들어갈 사상가는 누구냐?
중요하네요. 요거는 주제도 중요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크게 하나 쳐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주제가 교정적 정입니다. 교정적 정인데, 교정적 정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형벌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 정의로운 형벌이냐 이걸 다루는 걸 이제 교정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사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사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두 명이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 그 다음 반대하는 사람으로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형에 대해서,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요 세 명으로 추리셔야 돼요. 추리셔야 돼. 그러면 없죠?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루소냐 베카리아냐 둘 중 하나예요. 자, 보시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라고 해요. 적대요. 예방 효과가 작대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유용성이 낮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살인자에 대한 종신노역형을 옹호했다. 굳이 죽을 필요 있느냐. 죽을 때까지 일시키는 게 낫지.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사형을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을 도입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형 반대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냐? 3번 베카리아가 됩니다. 만약에 찬성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칸트나 루소를 찾으셔야 되겠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칸트가 정답이다. 그러면 의무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응보주의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응보주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응보주의라고 해요.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된다. 이걸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형벌은 죽어라, 사형당해라, 이거밖에 없겠죠. 칸트는 응보주의예요. 자,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형벌이라는 건 우리의 약속이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리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걔는 벌받아야 된다. 그게 루소 입장이에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공리주의가 뭘 강조해요? 유용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유용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자, 뭘 반대한다? 사형의 반대. 대신 뭐를 도입하자. 문제에도 나왔지만 종신노역형, 평생 동안 힘든 일을 시킵시다. 굳이 죽일 필요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한번 보시고요. 정리 한번 꼭 해주시고 칸트, 루소, 베카리아가 각각 어떤 입장과 어떤 주장을 얘기하느냐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만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었는데 이 사람은 더귤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더귤리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덕이 어쩌고 공동체가 어쩌고 상황 맥락이 어쩌고 그 얘기 전부 다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기억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쉽죠? 쉬운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올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보면 자, 국수 대접 이론이라는 게 있고 샐러드 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면 국수 대접은 뭐라 그래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대요. 구분은 하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당연히 주류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주류 문화가. 자, 근데 샐러드 볼은 각각의 문화가 서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수 대접은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샐러드 볼은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둘 다 어떤 점에서는 똑같아요? 공존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왜 공존을 얘기하겠어요? 문화는 다양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별만 좀 잘 해주세요. 둘 다 다양성을 얘기하고 존중을 얘기하지만 평등하다고 본다면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근데 평등하지 않고 주류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국수 대접 이론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샐러드볼 이론을 다르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다문화주의다. 이렇게도 제시합니다. 다문화주의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국수대접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화다원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말들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회 과목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아이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나왔죠. 중요해요. 중요하고. 노직.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앞쪽에서 이제 롤스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노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노직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노직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다. 사회 과목 해설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사회 과목 해설 보실 분들은 거기서도 제가 이 얘기 했단 말이죠. 자유지상주의 하면 노직이에요. 자, 그 다음 소유 권리론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자유 중에 뭐가 더 제일 중요하냐? 소유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직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의 원칙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직과 관련된 키워드는 얘가 답니다. 이렇게 해요. 자, 특히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된다? 최소국가, 소유권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절도 사기를 막는 일과 같이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예요. 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 최소국가라고 합니다. 노직이라는 이름만 보셔도 그냥 최소국가 가셔도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것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공산국가랑 복지국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공산사회라고 하죠. 공산사회라고 합시다. 자, 공산사회는 정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거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말 그대로 개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잡으셔야 될 거. 노직이 얘기하는 최소국가는 복지를 그 역할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국가랑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노직이 얘기하는 최소국가에는 절대로 복지국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복지국가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노직이 얘기하는 최소국가는 복지를 자기의 역할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 권위의 정당화 관점이 뭐냐?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보시면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게 목적이죠. 그 다음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형성된 것이다.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따라서 시민은 국가의 권위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국가가 있어야지 나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것이고, 나는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자, 이걸 뭐라 하냐? 동의론 내지는 계약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계약론입니다. 계약론. 자, 우리 아까 베카리아 문제에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사회계약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본성론. 요건 좀 중요한데, 이 본성론에 해당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 때문에 국가는 자연 발생한다. 이게 본성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요. 그 다음 천명. 자, 천명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천명은 어디서 얘기하느냐? 유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 왕이나 황제들이 뭐라 그래요? 아, 천명을 받았다, 천명을 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통치의 권위가 천명,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천명론이라고 합니다. 음양론은 부부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5. 평가지에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채점 결과로 기억에 들어갈 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에도 이 스타일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2회차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아마 8월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채점 문제예요. 채점 문제라서 여러분이 점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시고 이 점수에 맞는 걸 고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따지셔야 되는데, 자, 지금 주제는 요나스의 책임윤리예요.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도덕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1점이래요. 각 1점. 각 1점이고 한 문제당 1점씩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책임의 대상은 현 세대로 한정되는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나스 입장에서. 현 세대, 미래 세대, 자연까지 책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 아니오라고 잘 대답을 했어요. 얘는 맞죠. 1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가?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요나스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고려하라 그래요?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얘라고 잘 대답을 했어요. 얘도 1점입니다. 맞았으니까. 자, 근데 세 번째,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가요? 요나스 입장에서 얘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성이라든지 혹은 부작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게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미래 세대와 자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요나스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류 존속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성찰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런데 학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오라고 했어요. 적절하지가 않죠. 얘는 0점이에요. 그러면 토탈 점수가 얼마입니까? 1점, 1점, 0점이니까 2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절한 거는 2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점이에요, 2점.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마 이 스타일이 8월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수 하나하나 채점하시고 각각의 입장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적절한 점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푸시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서술형 평가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건 표시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애. 자,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매체윤리를 서술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매체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나왔어요. 기억이에요. 1번이에요. 자,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누려야 되고 매체 정보에 대해 비판적 수용해야 되고 개심을 표절하는 행위를 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매체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자, 요거랑 관련된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수용 능력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정보라든지 허위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맞는 정보들을 골라내는 능력, 그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가상편지 속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얘도 쉽죠. 근데 이게 나온 거는 조금 의외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슈바이처거든요. 슈바이처는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나?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는데 오랜만에 정말 슈바이처라는 이름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자, 내용 보시면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므로 동등한데 우리는 어떤 사상에 따라서 생명 그 자체가 지닌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이 생명 존중을 뭐라 하냐? 생명 외경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 외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생명 존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생명 외경이 될 텐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잡고 갈게요. 생명 외경, 생명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은 어느 입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냐?
생명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존중의 대상이다. 이걸 생명 중심주의라고 해요. 자, 나머지를 잠깐 볼게요. 응보주의. 아까 우리 누구 얘기했었죠? 칸트 얘기했었습니다. 칸트가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찬성을 해요. 사형에 찬성을 하고 노동소외. 마르크스가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냐? 인간소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소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노동소외, 인간소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인간중심주의. 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만이 존중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인간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생명중심주의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자, 싱어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중요하죠. 싱어라는 사람도 중요하고 문제 주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니까. 일단 옳지 않은 표시하시고 싱어의 표시하시고 뭐 워낙 중요하니까. 싱어라는 인물도 중요하고 주제도 중요하니까. 자,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그다음 동물 해방론을 얘기해요. 동물 해방론. 이걸 다르게 동물 복지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건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 쾌고감수 능력을 고려해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라. 종차별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싱어 입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해당하는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동물 실험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있어요. 왜? 이 동물 실험이 누구에게 많은 고통을 줘요? 동물에게 많은 고통을 줘요. 자, 싱어는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자고 얘기해요. 적절합니다. 2번.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동물의 복지를 논해야 된다. 공리주의 얘기하고 있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동물 복지를 얘기한다. 적절하죠. 자, 3번.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 싱어예요. 3번이 정답. 자, 4번.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동물의 이익까지 존중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싱어를 뭐라 그러냐? 동물중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싱어 관련된 내용들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냐? 쉽죠. 이런 거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내용 보시면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블라블라블라블라 비용이다. 그러면 줄여서 뭐라 하겠어요? 분단 비용이라 그럽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인데 자, 대표적으로 군사비가 대표적이래요. 자, 그래서 분단 비용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경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해요. 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나머지 생산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이렇게 있는데 자, 생산비용은 말 그대로 물건 내지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일비용이라고 얘기하면은 통합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통일 과정에서 투입될 통합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편익이라는 말이 나왔네. 자, 이거는 이익이랑 만족감입니다. 통일로 인해 발생할 이익이나 만족감을 통일편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만 하시면 되겠죠. 자, 20번. 다음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시오. 매번 나오죠. 매번 나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도덕주의래요. 도덕주의인데 자, 항상 이 예술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면 도덕주의랑 예술지상주의 이 두 가지를 구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어느 한쪽과 관련된 문제를 내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덕주의는 예술과 도덕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도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예술지상주의는 예술과 도덕 중에서 예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도덕주의에서는 뭘 강조하냐? 교훈을 강조합니다. 교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예술지상주의는 아름다움이 필수다. 교훈 같은 건 필요 없다. 아름답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번 도덕적 가치는 미적 가치보다 항상 열등하다. 열등하지 않겠죠. 도덕적 가치가 중요해요. 교훈이 중요해요. 자, 2번 예술작품은 도덕적 품성함양에 기여해야 된다. 교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요 2번과 관련해서 도덕주의를 다르게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참여예술론이라고 한다. 요 말도 좀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술지상주의는 반대로 순수예술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말까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3번 도덕적 가치를 토대로 예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술지상주의 관점이에요. 도덕주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 4번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창작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거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도덕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 중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걸 찾아봐라. 자, 장자 우리 아까 죽음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장자는 도가예요. 도가의 입장이고, 도가에서 얘기하는 수행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뭐밖에 없냐? 좌망, 심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망, 심재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를 보면 조용히 앉아서 구석하는 것을 잇는다. 좌망입니다. 이게 좌망이에요. 그 다음 마음을 텅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비운다. 이걸 심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망심재 찾으시면 돼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여기에서 이제 불성 얘기가 조금 나오고 사단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자,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맹자예요. 맹자. 자, 맹자는 유학자고 성선설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착한 마음. 그걸 사단이라 합니다. 그 다음 불성. 불교겠죠. 얘는 불교예요. 불교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성 내지는 가능성, 이걸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학, 불교, 도가 구별만 하시면 풀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자,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 적절한 거. 그냥 쭉 보시고 적절한 거 찾으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깊게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자, 1번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지닌다. 배타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타 종교를 거부하고 벽을 쌓는 거예요. 배타적인 태도는 지니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종교 간의 평화적 대화, 협력을 추구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2번이 정답인데, 자, 여기서 하나 대화를 강조했다. 종교 간 평화 내지는 대화를 강조했다. 여기 관련된 사람으로 누가 있냐면 한스 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히나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종교 간의 대화가 있어야 세계 평화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 다양한 종교를 하나로 강제 통합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래요. 강제 통합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을 위해 보편 가치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종교라면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런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사이비라 그래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다음에 소개하는 사상가.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제 들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올해 3월에 타계하셨거든요. 올해 3월에 타계하셔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원래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지만 나오지 않을까? 좀 중요한 사람이라서 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볼게요. 자, 담론윤리 얘기했고 담론윤리 얘기했고 이분 딱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제시했다. 그 다음 공론장을 중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담론이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담론이라는 건 대화, 토론, 의사소통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 이걸 담론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상적 담화 상황 조건 관련해서 진리성, 진실성, 정당성, 이해 가능성
이런 얘기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 이름이 뭐냐?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주의고,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동물은 기계에 불과하다. 기계론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동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엘리아드는 그냥 종교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성현이라는 종교 관련해서 이제 언급되는 사람인데, 검정고시 도덕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름이 한번 출연은 했으니까 설명만 드리고. 레오폴드는 중요하죠.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오폴드는 기억하셔야 되고,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전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레오폴드를 상징하는 말이 대지윤리. 여기서 말하는 대지가 전체 생태계예요. 전체 생태계를 보존하자, 존중하자, 그 얘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자, 기억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래요. 자, 갈퉁하면 평화예요, 평화. 갈등하면 평화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자, 갈퉁이 얘기하는 평화가 크게 두 종류거든요. 크게 두 종류인데, 소극적 평화라는 게 있고 적극적 평화라는 게 있어요. 뭐 당연히 더 좋은 건 적극적 평화겠죠. 적극적 평화인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라. 소극적 평화는 일부 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의 일부는 남아있겠죠. 남아있는데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하면 모든 폭력이 사라진 겁니다. 모든 폭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직접적 폭력인 전쟁, 폭행 등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직접 폭력이 없는 겁니다. 직접 폭력이 없어요. 이걸 다르게 물리적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적극적 평화는 뭐냐? 얘는 직접 폭력뿐만 아니라 직접 폭력도 없고 여기 더해서 간접 폭력까지도 없는 것. 직접 간접 다 없어요. 그러면 모든 폭력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갈퉁이라는 사람입니다.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청렴이라는 거. 자, 청렴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품행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이걸 청렴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부패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조 문제 매번 나오죠. 원조 문제 매번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테니까 원조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원조 관련해서 자, 일단 원조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원조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건데 이 원조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있냐면 의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선이라는 건 자유선택이에요. 자유선택.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의무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두 명. 누가 있냐면 싱어라는 사람이 있고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자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원조를 얘기했으니까 싱어, 롤스, 노직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럼 보시면 자, 롤스는 들어가요. 칸트는 없어요. 홉스 없어요. 벤담 없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제일 핵심적인 거. 자, 싱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원조를 통해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인류 행복을 증진하는 것. 이게 원조 목적이다. 고통 줄이고 행복 늘리는 거. 공리주의니까 당연하겠죠. 자, 롤스의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노직은 뭐라 그러냐? 개인의 자유 선택에 맡겨라. 국가가 강제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도와준다는데 혹은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안 돕는다는데 왜 뭐라 하냐. 이게 노직 입장입니다. 그럼 내용 보시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롤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분류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제 4월 도덕에서 이제 어떤 주제들 다뤘는지 쭉 봤는데 이번 시간 통해서 어떤 내용들 공부해야 되고 8월에 어떤 내용 나올 수 있는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